첫사랑, 첫 키스, 첫 출근. 이 첫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의 경험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경험들은 항상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을 같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여러분께 첫 인사드립니다. 더 나은 공간을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용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씨, 네, 첫 방송인데 심경이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요.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오늘 아침부터는 밥도 못 먹어서 살 빠질 것 같아요. 살 빠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실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해가 거듭될수록 좀 더 좋은 방송으로 발전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씨, 그러면 저희 코너 첫 번째 코너는 무언가요? 네, 첫 번째 코너는 부산의 핫한 장소와 좋은 장소를 소개하는 허니아 한이의 핫플. 굿풀.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이끌어 나가 주실 고정 게스트입니다. 줄여서 고개. 동명대학교 이승원 교수님과 핑크로더 공정여행 소셜벤처 양한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승원 교수님은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하우징 디자인 핸드북, 공간을 반하다,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속의 건축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저희 개인 전시가 지금 개최될 예정인데 그닥 뭐 훌륭한 전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은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한희 대표님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공정여행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지역이랑 상생하는 여행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여행지에 가서 돈을 쓰면 그 여행 하면서 썼던 돈들이 그 지역에 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 남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여행 프로그램으로 같이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를 공정여행이라고 합니다. 핑크로더가 회사 이름인데 네. 그 회사 이름에 혹시 의미가 있나요? 오늘 핑크색 옷 입고 오셨는데. 네, 일부러 티내려고 입고 왔는데 어떤 희망이 가득한 그런 연상을 할 때는 색깔로는 핑크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부산에서 되게 희망적인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 이제 그런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핑크로더라고 지었습니다. 교수님, 이 코너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 핫플 굿플 사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맛집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진설되었을 때 기대감, 그리고 하나하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짜릿함을 느끼는 것처럼 좋은 공간에 대한 소개가 더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코너에 매번 두세 곳 정도 부산에 있는 좋은 공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공간을 소개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핫플레이스와 굿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지금 고려제강이 있는 키스와이어 센터하고요. 그다음에 테라로사 F1963이 건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테라로사하고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키스와이어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교수님? 키스와이어 센터는 부산에 있는 향토 기업이죠.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향토 기업이고 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광안대교나 부산항대교와 같이 교량에 교량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와이어를 생산하는 곳이고 국내뿐만 아니고 국내외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키스와이어라고 해서 혹시 키스가 그 키스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독특하게도 이 와이어가 건축에 사용된 경우는 그닥 없는데
사실은 이 건물에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와이어가 핵심적인 자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건물은 주로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그 키스 와이어 센터는 고려 제강이 만든 그 기념 전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공간, 멋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층의 그 여기 기념 전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 가면 엄청나게 넓어요. 26m, 27m 되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 또 층고도 되게 높은 공간에 가면 사람들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가로막힌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분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부에 전혀 그 전체 기둥을 받쳐주는 기둥이라든지 두꺼운 벽체가 네. 전혀 없이 네. 슬라브가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방금 보셨던 저 사진 속의 피아노 혹시 아시나요? 저게 전 세계적으로 딱 2대 있는 피아노. 저절로 연주되는 피아노? 아니요. 아니에요? 이 피아노 현이 와이어로 돼 있는. 아, 네. 모든 피아노가 와이어로 돼 있는 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지 않나요? 뭘까요? 피아노에 조예가 없어서. 네, 그렇대요. 저게 아주 딱 2대밖에 없는. 저도 몇 번 피아노. 가봤는데 네.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이게 다 보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기념 전시관이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그 한 기업의 기념 전시관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뮤지엄으로 따지면 숱하게 많은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곳은 정말 자신 있게 공간을 크게 그냥 만들고 그 안에 경사로 그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램프 하나를 두고 그 가운데다가 피아노 한 대를 딱 두었다라고 하는 그 독특함이 있고, 그 피아노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 공간, 넓은 공간 전체에 아주 청아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이면 뭔가 바로 눈에 보이게끔 전시를 멋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일반인들의 약간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방금 그 사진처럼 이게 와이어가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만큼 우리 와이어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전시를 공간을 꾸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큰 홍보인 것 같거든요. 이 건물을 설계한 조병수 건축가가 이 기업의 특징인 와이어와 건축의 구조 기법을 절묘하게 엮어서 만드는 케이스가 이 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의 외벽이 전체가 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바깥으로 와이어가 삐죽삐죽하게 지금 사선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와이어가 아까 안쪽에서 보시면 천장에 자세하게 보면 그 와이어가 천장 전체를 다 받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수교가 다리 교량을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효과를 가진다면 이 건물은 그 공법을 거꾸로 뒤집어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천장의 무게를 와이어가 받쳐주고 그 와이어의 무게를 오히려 밑으로 땅으로 연결시켜서 전체에 기둥이 없는 독특한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 여기 왜 주차장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와이어 쫙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담쟁이 이렇게 그렇죠. 넝쿨 식물들이 올라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이 건물이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 네. 또 와이어라고 하는 어떤 조금 기술적인 자재들이 우선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자세히 또 가서 보면 그렇게 너무 기술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친환경적인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담쟁이 덩굴이 군데군데 식물들이 보인다든지 네. 혹은 기념 전시 공간 바로 옆에 그 넓은 그 연못, 자작한 물이 담겨져 네. 있는 연못이 있는데 그게 또 뻥 뚫린 하늘에서 그 연못에 하늘이 다 담기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건축가가
무진장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진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가보셨나요? 네네. 옥상에 가보시면 옥상이 아주 넓은 잔디마당으로 펼쳐지는데 기념 전시 공간 바로 앞에 이 고려제강의 사옥이 같이 있거든요. 네. 그 사옥의 옥상하고 같이 레벨을 딱 맞춰서 도심지에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넓고 시원한 잔디마당이 있는데 여기서 바라다 보면 수영강과 센텀시티 장상까지 엄청나게 시원한 어떤 장관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요즘 얘기는 옥상 정원이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사실 양한희 씨와 같이 이제 갔었는데 네. 키스와이어 센터는 못 봤다 그렇죠? 네. 예약을 해야지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하루 예약제로 전날, 돼 있으니까. 네, 네.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또 네, 하루 3번. 네, 3번. 그래서 혹시라도 키스와이어 센터에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인터넷에서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F1963. F1963은 이게 무슨 이게 의미인가요? F는 팩토리죠. 예, 1963년에 지어진 이제 공장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여기 지금 영상이 보면 말 그대로 철공 이런 와이어를 만드는 어떤 그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곳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공장이 있는 곳들은 자연스럽게 뭐 공업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수영강에서 그런 물들을 끌어오고 예전에는 센텀시티 자체가 되게 막 정말 지금처럼 땅값이 비싸고 이런 땅은 그렇죠. 아니었기 네. 때문에 공장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공장들이 대부분 다 외곽 지역으로 다 빠져나간 상태고 사실 이렇게 많은 주택지, 도심지 안에 이런 공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런 폐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좀 사례가 요즘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또 사례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거? 국내외적으로 요즘 참 많죠. 네. 대표적인 게 뭐 런던의 테이트 모던 그 뮤지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북경의 798 예술거리도 네. 아주 넓은 공장 단지를 예술 복합 문화센터로 만든 케이스도 있고 네. 국내에도 서울에 뭐 대림 창고 요즘 네. 엄청나게 뜨는 곳이 있고 인천의 아트 플랫폼도 마찬가지의 케이스이고 네. 그런 맥락에서 부산에서 유사의 공간이 아주 잘 만들어진 공간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 쓰던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통계상으로는 한 뭐 70%, 80% 정도 금액으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더 나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오래된 시간의 흔적, 시간의 제가 좋아하는 결, 시간의 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된 그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이 옛 건물을 이렇게 최근에 리모델링 재생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그 리모델링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공사하는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포스트코에 장보러 가끔씩 가니까 공사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지켜보거든요. 이게 제가 공사 중에 네. 찍은 사진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네네, 직접 찍으시고. 찍었던 사진인데 빛과 공장의 그 기본적인 박공의 어떤 느낌과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시간의 켜가 느껴지는 저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탄생될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사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F1963이 훨씬 더 기대보다 더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네. 저는 너무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첫 입구 쪽부터 이 그 예전 공장의 아마 바닥인 것 같은데 그거를 네. 잘라서 이렇게 네, 마치 네. 조경석처럼 놔둔 게
입구에서부터 벌써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사실 이런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결정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땅만 해도 땅값이 뭐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팔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하면 엄청난 어떤 이득을 얻을 것 같은데도 저런 문화 공간이라든지 저런 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F1963의 전 시장 말고도 또 시설들이 있죠. 네, 이제 얘기할 테라로사 카페가 네.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뭐 수제 맥주집, 체코 맥주집도 들어가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유명한 막걸리 집이 또 들어온다고 그런가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옥수수가 네, 네,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다양한 시설, 어떤 상업적인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이제 테라로사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죠. 강릉의 그렇죠. 커피숍으로 엄청 유명한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이제 부산에도 입점을 시킨 케이스가 돼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 강릉 커피숍이 워낙 유명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또 테라로사 커피 맛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신기한 게 그 테라로사 내부에 들어가 보면 옛 공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물론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손댔지만 공장의 느낌이 그대로 살려놓고 있는 네네. 곳인데 공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박공의 지붕도 남아 있고 천장에 보면 옛스러운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바닥도 거친 바닥에 벽면도 약간 깨져 있는 벽면을 그대로 전치시키고 있는 요즘 그 스타일로 얘기하면 인더스트리얼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빈티지스러운 것들을 사실은 조금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날 것, 좀 손대지 않은 그 날 것에 대한 신선함, 새로움에 대한 사람들이 호응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테라로사 대표님이 여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다 직접 직접 하신 네, 거예요? 그 손수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 내부 팀이 들어와서 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저도 전해드린 얘기인데 바깥에 잔뜩 쌓아 놓으신 거죠. 이걸 이제 버려야겠다라고 안에서 공장 안에서 쓰던 어떤 자재들을 다 밖으로 꺼내놨는데 이거를 버리지 말고 다시 재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안에 디자인하는 어떤 건축의 리모델링 재료로 다 새로 쓰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고려제강에 가지고 있는 의미나 어떤 뭐 와이어와 같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통일감 있는 공간이 테라로사 안에서도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F1963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뭐 분기별로 이제 마켓이 열려요. 이제 우미라고 하는 팀이 들어와서 마켓 우미라고 플리마켓이 열리는데 저기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주차장 저기가 지금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이에요. 4억의 주차장을 저렇게 칸칸이 잘 나눠져 있으니까 저기를 아예 그냥 마켓의 한 부스 형태로 사용하게끔 내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좀 신선한 저도 가봤는데 들어와 있는 그 플리마켓 팀들이 상당히 고품질 제품군의 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품질이면 가격도 고가인 건 아닌가요? 그 고가 제품들도 있고요. 아닌 것들도 있고. 근데 전국에서 셀러들이 내려올 만큼 유명한 마켓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곳은 어떤 식으로 좀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제가 들으니까 뭐 서점도 들어온다라고. 네. 사실은 그 방금 교수님 약간 쇼핑하러 가신다는 그
코스트코 말고는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은데 문화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영화의 전당이나 센텀 쪽으로 좀 나가야지 그런 어떤 생활들을 좀 하실 수가 있고,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수영 강변 정도를 걷거나 아니면 온천천 쪽으로 뭐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쨌든 갤러리나 뭐 전시나 뭐 맛있는 먹을 것들이 가득 이제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니까 주변에 사실 소비력을 갖춘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로. 근데 그런 분들이 돈 쓸 곳이 없었던 거죠. 네, 여기 오셔서 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욕구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두 군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키스와이어 센터는 공간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되게 풍성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 내어서 한번 꼭 방문해봤으면 좋겠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F1963과 테라로사는 예스러운 옛날의 모습이지만 그 빈티지의 어떤 감성을 정말 자극해주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좋은 사람과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이 공간은 반드시 찾아가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풀구풀 첫 번째 시간은 키스와이어 센터와 F1963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공간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는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조나단의 이상한 상상 시간입니다. 처음 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을 할 때 조나단, 저희 방송의 제목인 조나단을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또 직장에서 잘릴까봐 걱정도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출연은 힘드시고 대신 계속해서 이상한 상상들, 이상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공유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어떤 질문이 와 있나요? 네, 제가 조나단으로부터 도착한 메시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때문에 고민이 많은 조나단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모두들 집 사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집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하여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시리얼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은 모임에서 해결하고 그러면 정작 집에는 늦게 들어오게 돼서 집이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고 빨래는 세탁방에서 하고 그래서 집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출퇴근할 때만 타고 있어서 실제로 도로보다 주차장에 세워두는 시간이 긴 것 같고 집도 마찬가지로 하루 중 절반도 머무르지 않는 장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집을 사도 우리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고 해서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화장실만 우리 집이고 나머지 다 은행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는 집 사서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정작 그 집을 팔면 다시 갈 곳이 없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사야 하나요? 이건 이상한 상상이 아닌 것 같고 네. 누구나 다 그렇죠. 고민하고 아주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정착해야 된다, 정주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되게 강하죠.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2001년 정도에 나왔던 책인데 향후의 미래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접속. 오히려 그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냥 잠시 붙었다가 떨어지는. 저는 사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굳이 소유를 해야 될까라는 데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별로 집을 꼭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네. 저도 단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언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둘째는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보장되면 저는 집을 반드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셋집이 참 그게 맞아요. 힘들잖아요. 뭣도 제대로 그렇죠.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사시는 분들은 집의 공간에 대한 어떤 느낌보다는 사실 가구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됐고요. 아니면 부산국제건축문화재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선물 준비돼 있죠? 네, 그럼요. 문화재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모아서 조나단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부산의 공간 문화에 대해서 게스트를 모셔서 진솔하고 솔직하고 거짓 없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게스트 누군가요? 네,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핫한 젊은 건축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률 소장님과 이기철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성함이라도. 네. 리얼도랑을 이끌고 있는 김성률 소장입니다. 네, 아키텍케이 건축사 사무소의 이기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률 소장님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 니은 순이니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명 김성률, 동서대학교 학사를 졸업하셨고 부산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가가건축, 수가디자인건축, 사면도시 건축을 거쳐서 2013년도에 리을도랑 아뜰리에를 만드셨죠. 네. 네. 부산의 건축계의 공유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별명 만족하시나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머리를 바꾸면서 그 얘기를 네. 들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데 근데 저는 예전부터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노리고 머리 안티팬이 바꾸신 거 양성된 아닙니까? 지금 방금 되게 옆에서 비우셨어요. 근데 소장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리을도랑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항상 은행 가서 네. 이름을 얘기하면 이영이냐 리을이냐 항상 물어봐가지고 네. 그 리을은 나를 저를 상징하는 것이고 리을이요? 예, 리을을 할 때 리을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네네. 안 그래도 발음 잘 안 되는데 그 리을이 이제 저를 상징하는 거고 도랑은 내가 회사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좀 즐겁게 살고 싶은 게 건축 틀 안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즐거웠던 데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6살 때 도랑에서 놀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촌에서 도랑이요? 네, 도랑에서 놀 때가. 도랑에서 뚝을 쌓고 터뜨리고 거기서 물고기 잡고 완전 저는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뭐 유치원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네네. 들판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오늘의 간식을 뭘 따서 먹을까 이런 게 완전 꼭 깡촌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리을도랑을 지은 거죠. 아, 그렇군요. 소장님 작품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금정산성에 지었던 그 한울타리 주택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2013년도에 개소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놀았어요. 적은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뭐 일이 없어가지고 한 직원도 있는 상황에서 2명이서 이제 독립을 해서 일도 없는 상태에서 한 6개월 놀았죠. 네네. 6개월 놀다가 이제 어느 분은 이제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는 지인을 해 가지고 그 젊은 학부모 네 분이 아니고 네 가정에서 이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게. 네. 근데 예산은 작고 집은 갖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 산성적으로 유학을 간 셈이거든요. 아이들이 위한 좀 괜찮은 환경을 위해서 부산 속에 거의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3개월 이내 지어야 된다니까. 그건 뭔 소리야? 그렇게는 못하지. 뭐 그렇게는 대부분 이제 거절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냐는 이제 소개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분들 눈빛이 제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막 귀에 착착 감으면서 저를 완전히 이제 뚫어져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계속 내만 쭉 쳐다보는 거지 계속. 내가 말을 잘하는 건지 내 얼굴 때문에 그런 건지 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내대로 치여 있고 네. 이분들은 내 말에 치여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조금 뭔가 마음이 통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이제 개소하기 전에 뭐 오피스텔 설계도 하고 뭐 큰 대형 빌딩 설계할 때도 그랬지만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신 분이 건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가지신 분들이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박탈감이 괴리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차이 보는 걸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건축을 딱 하는데 상황이 딱 그래 된 거예요. 이 집은 한 집은 8천만 원 있고 어느 집은 2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 도저히 안 되고 한 1억 정도는 했으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자녀들은 똑같이 거의 2명씩 되고 계시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돈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간적인 차별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가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을 쉽게 하자 그러면 똑같은 건물로 4개를 다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1억짜리를 4개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럼 2억짜리를 봤을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해서 일단은 첫 번째 해결하는 이거죠 이렇게 모든 개개인의 독창적인 그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하는 거지. 네. 그럼 캐릭터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을 해주는 나니까 조금 개성 있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똑같은 규모로 보이게끔 해서 만든 게 저건데 저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건축계 던지는 제 나름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경제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가려고 했던 게 첫 그거였어요. 소님 이렇게 한 작품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쓰시면 편집 네. 저희가 이거 다음에 특집을 또 한번 단독으로 썰을 완전 다 한번 푸는 걸로. 자 나머지 작품들은 그냥 한번 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주택 작업을 쭉 이어왔죠. 네. 근데 꼭 보면은 건축가들한테 이렇게 사명감을 이렇게 꼭 이렇게 복돋아주는 네. 이게 프로젝트 가끔씩 이래 들어오거든요. 소님 마지막 작품만 한번 네, 소개만 이름만. 부평동 상가주택인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거거든요. 다음에 한번 소개를. 근데 이거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기철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명 이기철, 동아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셨고 UC 버클리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UC 버클리 미국에 있죠? 네. 캘리포니아인가요? 여기가?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멋집니다. 그다음에 뉴욕의 프레드릭 슈왈츠 아키텍처에서 네, 네. 또 근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뭐 설계 사무실이라 할 수 있죠. 공간 건축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김성률 소장님보다 1년 더 빨리 하셨네요. 아키텍 K 건축사 사무소를 네네. 오픈을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혹시 가지고 계신 별명이 있으신가요? 옆에는 공유라고 하셨는데. 저는 특별한 별명은 없고요. 네. 네. 그냥 제 자신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별명? 이동우? 네? 공유하셨으니까 이동우. 네, 그런 걸 합시다. 네. 아키텍 K의 K는 뭐 네. 무슨 약자인가요? 의미인가요? 이게? 제 이름에 K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K라는 알파벳에 갖다 붙일 말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 한국이란 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말들을 다 갖다 붙이면 적절할 때 적절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어느 순간 되면 한국이라는 대표성을 좀 가진 작업들을 하고 싶어서 K라는 걸 꼭 넣어서 코리아를 약간 의미하는 거죠? 네네. 저 사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멋집니다. 네. 소장님 작품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의 처녀작이죠. 송도주택 네. 먼저 보시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송도에 이렇게 하신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어떤 건물인지는 제가 잘 몰랐고 옆에 카페를 갔다가 야 송도에 이런 건물이 있어라고 딱 봤어요. 그래서 아마 저게 아닐까라고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근데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커 보이는데 네네. 건축주가
분이셨나 봐요. 그 건축주분이 그 자갈치 쪽에서 자수성가하신 수산업 하시는 분이셨고요. 그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던 것들도 그 가난한 시절에 늘 봤었던 부잣집들, 화려한 집들이 자기가 꼭 성공하면 나도 저런 좀 떵떵거리는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셨는데 뭐 거기에 부응하는 집을 지으려는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집의 규모들이 좀 큰 편이고요. 거기다 제가 좀 집안에다가 그 해양 갤러리를 하나 또 제안을 드려서 건축주분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좀 문화적인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저기 보이는 윗부분이 네, 갤러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이 집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기록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그 주택으로서는 부산시에서 가장 큰 집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와 관련된 재료들이 한 6가지 다른 방법으로 쓰여졌어요. 그건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실험들을 좀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치로도 부산 시내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투자하신 금액의 한 3배 이상 가격을 지금 호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고, 뭐 김성률 소장이 아까 그 공간에 대한 가치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은 부자건 가난하건 본인에게 가장 큰 의미를 좀 가지거든요. 한 50쯤 되셨던 분들이 집을 짓는 이유들은 삶을 좀 정리하고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기록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작업들인데, 그래서 집이 크건 작건 간에 그 가치들은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었고, 저도 이 집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역량들을 최대한 좀 쏟아부어서 건축주분이 이루고 싶어 했던 꿈들을 최대한 맞춰서 좀 이뤄내고 싶어 했던 게 제 목표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저기 건축 소장님들은 다들 말씀을 잘하시고 많이 하시네요. 이제 보니 네. 이러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다음 작품 네네네. 보시고 그 다음으로 좀 재미있는 뭐 여러 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네. 준공된 건 아니고 저기 그 멋진 할아버지 집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월달 준공이거든요. 지금 모형 사진을 좀 들고 왔는데 아, 네네. 꽤 재미있는 작업들이어서 네,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고요. 이건 김해에 있어요. 어디요? 김해. 아, 김해. 네. 있고 김해 상동 지역에 있는데 뒤에 바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네. 있고 건축주분이 김해에서 태어나서 그 부산에서 이제 젊은 시절과 중장년층을 보내고 다시 이제 노년 시절을 보내려고 다시 김해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삶을 한번 정리하는 시점에서 집을 짓게 되신 거였는데 좀 재밌었던 게 건축주분이 베이비 부머 세대 마지막 세대이셨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세대를 표현하는 키워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X세대라든지 뭐 오렌지 이야기도 있었고 되게 정말 많은데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특별하게 자기들의 색깔을 지정해주는 컬러들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문화적인 걸 누린다기보다는 열심히 사셨던 세대들이었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던 것들은 그 열심히 사셨던 시절을 좀 그 새롭게 좀 돌아보면서 그 노년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흔적들을 좀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 외벽 재료로 대나무를 탄화로 해서 좀 그 가마에 구워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해서 저 집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좀 잘 나오길 바라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저희 이기철 소장님도 단독으로 한번 또 특집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 다 생활 건축 실험실 라라의 멤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멤버들이 누가 계신가요? 여기에? 그 동의대 원호동 교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아키캘리토닉의 유창욱 소장. 네. 지금 추측을 하는 멤버들이 4명의 그 발효 주방, 발효 건축이죠. 발효 건축 김민규 소장. 이렇게 발효요? 발효 건축. 발효 건축. 진짜 이렇게 발효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네. 냄새 나고 그런 건. 발효 건축에서 첫 프로젝트가 복순도가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막걸리와 관련된. 이 그룹은 뭐 하는 그룹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드신? 이거 제가 되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네.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죠. 네. 아니 연말부터 작년, 준비해서 그렇죠. 연초에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4월 달까지 해서 이제 부산에서 전시를 하면서 여러 번 오프닝하고 중간 중간에 포럼들을 진행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말로 계속 나라는 설명을 계속 드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식상하긴 한데 그 나라라는 그 영어의 줄임말은 그 생활 건축 실험실이라는 영어명을 그냥 줄여서 쉽게 LA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라라가 된 거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했던 것들은 기성 건축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이런 고민을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그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건축보다는 그 건축 문화를 접해야 되는 일반 대중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건축가들이 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의 시작을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이제 생활 건축 시험실이라는 타이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덧붙여 이렇게 설명. 조용해지셨어요. 저 때문에. 덧붙여 얘기해주면 네네. 처음부터 뭐 저희가 어떤 뭐 조직화해 가지고 뭘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그 여름에 만나 가지고 이제 또래 건축가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무언의 그 사회적 압박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나이가 이제 슬슬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사회를 해서 이제 그 어떤 취한 게 있으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내놓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각자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그런 게 대해 생각이 좀 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이제 전시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원래 전시관 그 어떤 전시 건축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공감을 얻고 이렇게 대중과 소통하는 건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건축 전시는 특히나 그런데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거기서 시행착오를 알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진화를 할 거라 보고 일단 스타트는 그렇게 했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어떤 그 스토리에 관련된 우리가 자담회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했던 게 이제 그 생산과 소비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의 유통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유통이요? 네, 건축 유통. 아, 네. 그러니까 신문 기자, 방송 PD,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하는 교수님들, 건축가분들 모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그렇게 해서 건축을 유통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자담했는데 그런 어떤 그 이벤트적인 그런 그 건축 행사들이 좀 많아져야 건축에 관련된 소통이 참고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해서 일단 우리의 존재도 알릴 겸 이렇게 겸사겸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각자 어떤 건축 설계에 있어서의 가치라고 할까?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뭐 잠시 앞에도 언급을 살짝 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원래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는데 그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있었어요. 건축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는데 내가 이 대상을 봤을 때 느낄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쫙 해봤을 때 결론을 딱 나름의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건축 바운드리에서 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과 그 환경과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는 행위, 디자인하는 행위를 하는 게 그 제 하는 일인 거고 네네. 거기에서 어떤 감정이나 감성이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극을 시키거나 어필해서 드러내는 게 이제 원래 하는 일의 이제 본질적인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단계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재질감에서 느끼는 거라든지 공간에서 느끼는 가치라든지 이제 그게 이제 크기가 크고 작고 있겠죠. 좀 약간 디자이너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좀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건축이라는 뭐 예술 장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뭐 어떤 거를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그 건축주라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고 그분이 자본들을 대고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집을 다시 저희가 대신 만들어 드리는 과정들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축이 가장 그 근접한 표현 같은 경우는 그 건축주들이 생각하는 걸 제가 가진 그 기술과 감각으로 좀 풀어내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건축적인 형태나 그다음에 뭐 그 언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끌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집을 만들거나 공간을 만들어낼 때 희열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스타일을 강조하는 집보다는 저 집을 보면 건축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집이 되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건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좀 더하면 저는 그 질 그리고 퀄리티, 그래서 완성도가 정말 높은 것들을 좀 추구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네. 뭐 자꾸 그런 것들을 챙기는 습관들을 좀 기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면 부동산을 가면 정보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짓고 싶으면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건축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건축주분들이랑은 어떤 경로로 만나시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이런 건축가분들의 작품도 보고 내 취향에 맞는 이런 건축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 와이프도 한 얘기예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내가 니를 찾으려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찾아봐야 되냐? 근데 이거는 저도 답을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당장 아플 때 우리 애가 많이 아팠다. 만약에 내가 아팠다 이러면 당장 어느 회사를 찾아가야 될부터가 정보가 되게 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라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어떤 전문가 시장이 이렇게 그 인맥을 통해서 가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 네네.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10몇 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판양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이제 인스타나 그 페이스북 같은 것도 건축가들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걸 그런가요? 통해서 네.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잡지를 통해서 이제 잡지에서 어떤 활동했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했던 작업이나 생각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건축가분들을 다 만나가면서 맞는 성향의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분 이렇게 얘기하죠. 귀찮아.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한테 맞는 시장을 가야 돼요. 주택업만 전문으로 한 주택문화업, 주택건축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이제 개편되니까 이렇게 조금 따끈따끈한 우리 이제 개성 조금 중시하는 그런 그 성향이 계신 분들은 건축가를 그렇게 자기 발로 나서야 됩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주로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홍보라기보다는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홍보를 잘 못하겠어요. 홍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건축가는 건축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고 건축 결과물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건축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또 가지시는지? 첫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까 공감하는 뭐 바긴 하지만 부지런하셔야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솔직하게 그 집 짓기 전까지 건축가에 대한 혹은 뭐 좋은 집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갑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평소에 쌓아둔 배경 없이 갑자기 찾으려면 당연히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집을 짓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혹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건축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시는 게 자기 집을 지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축, 저는 문화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 문화라는 게 뭐 소위 말해서 커피를 많이 드셔본 분이 좋은 커피를 골라내듯이 평소에 좋은 건물을 많이 보신 분들이 좋은 건축가도 골라내요. 제가 건축가를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질문이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은 집을 보고 오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게 뿌듯한 게 내 스타일을 알고 나를 좋아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뭐 건축가분들 일할 맛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건축주분들의 식견들도 많이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소장님 작품을 보고 집을 짓고 싶다 나도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면 소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 사무실을 일단 먼저 네. 두드리시면 되고요. 방문. 네. 방문하시면 되고. 그럼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그 의뢰를 맡기시면 제가 숙제를 많이 드려요. 아, 숙제를요? 네네. 네. 책을 한 권 읽으셔야 되고요. 책이요? 네. 주로 어떤 책이 있는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네. 그 건축가가 공간을 읽어내는 감각들에 대한 그런 책이 있는데 보통 한국 분들이 그 공간에 대한 평소에 이런 공간이 나는 왜 좋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공간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구나라는 설명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전해드리면서 자기가 좋아하시는 게 이 중에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골라보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좋아하는 커피 맛을 서로가 좀 찾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설문지라고 해서 한 페이지당 한 7, 8개 질문이 들어간 설문지가 한 20장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작성해 오시면 이걸 보고 저희가 이분이 어떻게 집을 짓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제가 드리는 아니 숙제입니다. 그거 네. 실제로 다 하십니까? 다 건축주분들이? 하시고, 저는 제 직업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건축주분들한테도 이게 평생에 제일 큰 일이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가 충만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일을 항상 하는 거죠. 대부분이 열심히 채워주세요. 네. 혹시 그 책이 네. 무슨 책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피터 줌터의 앰모스피어라고 아, 분위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어렵던데. 그렇죠. 그거를 이해할 정도면 대단한 건축. 아니 도중에 숙제하기 싫어서 그만두시는 건축주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사무실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은 없었어요. 아, 아직까지. 그런가요? 네네. 근데 또 이제 젊은 건축가 분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설문지를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설문지를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 써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문을 써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번 이제 저도 이제 열 몇 번을 받았는데 최근에 받은 게 되게 울컥한 것도 있어요. 네. 그 아내분과 남편이 둘 다 쓰거든요. 네. 서로 이제 그거를 각자 숙제에서 각자 이제 공유하지 않고 바로 저한테 던지는데 읽어보고 쓰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막 이렇게 제 와이프에 대한 미안함과 막 이렇게 그분에 대한 부러움과 이게 살아온 과정이 다 보이고 사람을 알아가는 거니까 되게 울컥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네. 조던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예상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그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치가 있고 내가 해줘야 되는 그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죠. 근데 저도 좀 공감하는 게 네네. 건축가가 아마 건축가끼리 이야기하면 제일 이 직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건축주마다의 인생을 서로 다른 타입의 삶이 있잖아요. 그 건축주마다의 삶들을 한번 간접 경험을 되게 깊게 좀 매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부 관계도 뭐 말씀을 했지만 그 외에도 뭐 이런 타입을 사셨던 분, 선생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 사업을 평생 하셨던 분, 또 부부간의 애정이 진짜 많은 이런 건축주들을 만나면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건축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이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많은데 아까 너무 소개를 길게 하셨어요. 작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었습니다. 윤 씨, 네, 어땠나요? 아직도 떨립니다. 떨리는 마음이야 뭐 저도 여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멋진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작가님이 계세요. 이 프로그램에 안영숙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오프닝과 엔딩에 대해서는 저에게 권한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엔딩과 오프닝은 제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엔딩은 모든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만의 단 한 분의 또 시청자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